애널리스트 한 26명 중에 한 3분 정도는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 마이너리티가 그 3분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구조적인 문제로 대응하려면 아마 한국은행 법을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대응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한국은행 법을 개정해야 될 겁니다. 정부가 좀 스탠스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디플레 올 수도 있다면서 부동산 사라는 거는 사실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상반기에 한다. 그리고 이번에 문구를 뺀다. 다른 문구로 대체되는 걸로 이번에 보니까 결국 빠진다. 좋아지고는 있으니까 제로금리는 곤란하다. 채권 애널리스트의 수다, 이게 12월 편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금통위를 리뷰하는 시간도 좀 갖고 글로벌 시장에 좀 핫한 이슈들이 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고. 자, 일단 12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2.0으로 유지한다고 했는데 누가 좀 금통위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들을 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일단 뭐 금통위 결과는 그 2개월 연속으로 만장일치 동결이었고요. 네.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뭐 그게 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KDI가 얼마 전에 그 언급했던 디플레 우려에 따라서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느니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관심사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질문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거에 대한 답변들. 마지막 세 번째는 유가 하락, 또 최근에 글로벌 경기 여건 나빠지면서 내년도 성장률 어떻게 볼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질의와 답변이 좀 오늘 이렇게 오고 갔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첫 번째, KDI가 지적했던 디플레 우려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이제 어떤 의견을 낼 거냐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총재께서는 단칼에 딱 자르셨죠. 성장률 3.5%, 물가 1에서 2%가 어떻게 디플레이션이냐, 이렇게 되물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이제 반박의 의지를 좀 보여주신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KDI가 통화정책까지 간 건 좀 멀리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개발연구원이잖아요, 개발연구원. 제가 오늘 금통위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구조적 요인을 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순환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기 둔화냐, 아니면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기 둔화냐,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구조적 요인이다라고 계속 그 논의를 이제 끌고 나가셨기 때문에 정책금리 인하를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한 건가요, 그럼? 시장에서는 아까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그건 드리면, 이따가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애널리스트 한 26명 중에 한 23분 정도가 내년도 1, 4분기에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전망이시고, 한 3분, 머저리티가 23시인 거죠? 한 3분 정도는 금리 인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 마이너리티가 그 3분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방송이 약간 지금 쏠려 있어요. 시장 컨센서스와는 전혀 다른. 그러면 시장의 컨센서스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이 안에서는 마이너리티. 그렇죠. 김상원 연구원한테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저도 이제 뭐 홍정혜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재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처음에 KDI를 반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금 경기에 이렇게 디플레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이런 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논란이 많은데 그러셨죠. 이제 가계부채도 이거를 갖다가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거의 제가 받은 느낌은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제 그랬습니다. 같아요. 다른 이제 정부 이제 정책하는 곳들한테도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부분까지는 조금 이제 세게 약간 나가셨는데 뒤에 가실수록 약간 조금 힘이 빠지시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렇죠. 성장 전망도 좀 낮아지고 이제 물가 같은 부분도 담배값이 0.6% 정도 물가를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총재님이 또 친절하게 이제 유가가 10% 하락하면 물가가 한 0.2% 정도 이제 하는 모양상 빠지는 것 같아 했는데 유가가 지금 한 30%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담배값으로 0.6 올라간 게 유가로 또 그대로 상쇄가 상쇄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약간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근데 그 팩트는 점점 이제 조금 한은의 이제 그 처음 전망가는 약간 뭐 그러니까 물론 한은의 잘못은 아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조금 이제 처음 생각까지 약간 다른 쪽으로 좀 계속 좀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뭐 끝 부분에 뭐 그러니까 뭐 전망을 좀 낮출 수밖에 예. 없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정도? 예. 물가 쪽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 경기 전망 자체도 그 10월에 전망했던 3.9%를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가가 낮아져서 디플레이션 뭐 이런 거보다는 그 경제 전망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유가가 낮아져서 아까 일부 물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비 심리 회복돼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럴 수 유가가 사실은 그 뭐 시장 가격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자동 조절 장치여서 네. 보면은 뭐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어쨌거나 유가가 떨어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류 관련된 이제 소비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유류 관련된 소비가 이제 축소가 되면 다른 쪽으로 이제 소비를 이제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뭐 미국 경기가 뭐 2014년 내내 이제 계속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유가 쪽 얘기를 계속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좀 부각이 돼서 지금 당장은 그 부분보다는 디플레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겠지만 뭐 내년 한 해 이렇게 본다면은 뭐 올해의 유가 대비 내년의 유가는 거의 뭐 한 15% 20%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홍정희 연구원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네.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유가가 떨어질 만큼 글로벌 총수요가 나쁘냐 또는 뭐 석유 수출하는 국가들의 재정이나 경제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지 유가 하락 자체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옛날처럼 소비 지출이 안 늘어나는 점이 이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걸 악재라고 그 자체는 보긴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질문이 있었다며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그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은행에서는 야 우리 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정부가 좀 구조개혁도 좀 하고 예. 해봐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통화정책이 전혀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금리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가계부채인데. 예. 정부가 좀 스탠스를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뭐 기자간담회에서도 집값 예를 들면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떨어진다고 날리고 그리고 다시 그래서 약간 오르든지 부동산이 아니고 그래서 전세값이 오르면 또 오른다고 날리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부에서도 처음에 디플레일 수도 있다 하면서 부동산을 부양하겠다 사실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플레라면서 디플레 올 수도 있다면서 부동산을 사라는 거는 예, 뭐 굉장히 안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일단 그런 스탠스를 갖다가 좀 확실히 해주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듣다 보니까 묘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문구가 들어. 그 당시 썼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런 자료를 제가 썼더라고요. 꼬리 내린 한은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중앙은행 총재를 맞이하여 이제 사는구나. 별명을 동결 땡땡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멘트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냐고 해서 제 마음대로 적었습니다. 2014년 금통위 12번 있었잖아요. 12번 있었던 금통위 중에 잊지 못할 순간을 한번 뽑아보는 코너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분들 12번 금통위 중에 다들 이제 제일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팻말에다가 다 그 썼죠? 네, 이미? 네, 썼습니다. 근데 누구부터 할까? 이쪽부터 아니면 저쪽부터? 그 시기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몇 월인지. 네, 몇 월인지. 네. 자, 그러면 일단 몇 월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6월. 6월, 저는 4월. 4월, 저는 3월. 3월. 저는 10월입니다. 그럼 3월부터 갑시다. 네.
제일 먼저 3월부터 하겠습니다. 예, 저는 빛과 그림자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3월이 이제 전임 총재님이 제일 마지막 이제 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제 동결을 하시면서 언론에서는 이제 그 별명을 동결 땡땡으로 이제 이렇게 예, 붙이셨죠. 보니까는 그 박승 총재님 때하고 가장 최다 동결 기록 타이를 세우셨더라고요. 예. 박승 총재님 때는 그 경기가 그렇게 좀 약간 그렇게 크게 뭐 변동이 없었던 데 비하면은 예, 좀 너무 이제 통화 정책이 소극적이었다 좀 그런 평가를 그렇죠.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말씀 중에서 이제 뭐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데 뭐 모든 정책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나중에 가면은 그림자보다는 빛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년이 안 지났지만은 예, 나중에 과연 평가가 어느 쪽이 더 많을지 궁금해져서요. 빛이 예. 더 많은 거를 평가해요? 아니면 그림자가 더 많은 거를 평가해요? 뭐 아직까지로는 빛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빛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빛이 그 빛이 아니라 다른 빛일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그 혹시 예. 가계 부채비? 네, 그렇죠. 자, 다음 우리 홍 아, 예. 연구원. 저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료를 하나 썼는데요. 알바트로스가 되어 달라라는 식의 이제 자료를 썼습니다. 사실 그 한국은행 총재가 매냐 비둘기냐 이걸 한창 이제 얘기를 했을 텐데요. 제가 이 자료를 쓸 때 이 알바트로스가 이제 어떤 새냐면은 가장 큰 새고요. 예. 가장 큰 새고 이제 날개가 되게 길고 가장 높이 나는 새고 네. 그리고 뭐 날기 시작하면 한동안 먹지도 않는답니다. 네. 이 새를 이제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는 이런 사람이 좀 되어줬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다 이런 사실은 자료를 이제 쓴 건데 이걸 하고 나서 이제 4월 금통일을 딱 맞이했는데 아주 명쾌하게 앞으로 신호등을 켜고 움직이실 거고 자르실 건 자르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인하 기대라든지 뭐 자기는 방향은 인상 쪽으로. 예. 저 혼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4월 금통일 때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중앙은행 총재를 맞이하여 이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이분이 지금 혹시 동향? 네? 동향? 이주열 총재와? 또는 동문?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 네. 근데 그때 4월 달에 진짜 좀 멋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멋있었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임 총재님 말씀하시는 건 그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점심 안 먹고 기자간담회 때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정리를 하는데 정말 무슨 정리를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새로 이 총재님 되시니까 일단 알아는 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저희는 감동했던 거죠. 기저 이제. 베이스 이펙트가 기저였고 굉장히 컸었죠 그때. 그렇죠. 그럼 저 같이 다른 사무실에서 감동하신 거예요? 전 김 총재님 시절에 안 듣고 제 마음대로 적었더니 커뮤니케이션국에서 어떤 멘트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냐고 해서 제 마음대로 적었습니다. 자, 우리 메둘기를 얘기했었던 박정현 연구원. 저요? 네. 전 사실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또 한은을 도발하는 제목인데 네. 예, 조금 위험한데 뭐 저격수가 그렇지. 예, 결국은 이제 그 4월 달에 그렇게 멋있게 등장을 하셔서 앞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은 금리 인상 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그 신호를 주셨거든요. 근데 6월 달 가서는 이제 그 신호를 접으신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꼬리를 내린 듯한 저는 느낌이 들어서 꼬리라고 좀 타이틀을 달았고요. 실제로 제가 그 당시 썼던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런 자료를 제가 썼더라고요. 제목이 보시면 꼬리 내린 한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6월 금통일을 보고 이제 한은이 금리를 내리려나 보다. 그러니까 실제 금리 인하는 8월에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조금 빨리 캐치를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느꼈던 가장 큰 이유가 그동안에는 계속 총재께서 경기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 그리고 또 4월 달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당히 좀 낙관론을 견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기존의 그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은 기존 전망이 유효하다라는 가정에서 얘기를 한 거다. 그 얘기는 전망이 틀리면 정책 방향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의 여지를 둔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환율이 그때 한참 원화가 강세였는데 이 원화 강세를 그 금리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다른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검토했구나. 검토해봤는데 부작용도 누군가 얘기했구나. 근데 일단 검토가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계속 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던 하느니 이제는 그 반대의 시그널도 고민하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6월 금통위가 기존의 스탠스를 뒤집는 그런 금통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2달 이후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한은으로서는 좀 뼈아픈 그런 금통이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멋있게 등장하셨다가 꼬리를 바짝 세우신 뒤에 이제 꼬리를 내리는 뭐 이런 때였지 않나.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근데 도박. 이제 조금 거기 보태면 막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해요. 그냥 세월호가 터져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 자, 예. 이정범 연구원 사례. 저는 10월 금통위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8월에 금리 가까이 오니까 다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7월 말부터 금리 내리면 이번에 끝이다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한때 10년 금리가 8월 초에 막 3.17 이렇게 반등을 했었고요. 그때 설마 한 번 내리려고 움직이겠느냐고 생각해서 2번을 생각하고 있다가 10월에 인하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기뻤는데 그때 듣다 보니까 묘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금리 통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생각하면서 이제 경기가 내년에 좋아져서 물가가 올라가서 뭐 금리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서 전략이 바뀔 것 같다. 그래서 뭐 대내외 금리 차라든지 또는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쪽을 고려하는 쪽으로 멘트가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뭐 저희도 뷰를 그 이후로는 뭐 동결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때 상당히 인상 깊었다. 뭐 사실 이주열 총재가 한국은행 2014년 전망에 대해서 책임지기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쪽 그 집행부에서 한 전망을 부정하기도 곤란한 상태라서 그렇죠. 전적으로 신임 총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제 그 10월 이후부터의 액션은 이제 본인의 공과로 100%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된 거죠? 예. 네. 지금 제일 관심사는 FOMC죠? 그 FOMC에서 지금 상당 기간이 빠지는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그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손 한번 들어보자. 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상반기에 한다. 그리고 이번에 문구를 뺀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반기 이후다. 문구를 안 뺀다. 절반. 저는 3월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아, 3월이요? 아, 왜냐면 금리 인상? 아니요. 상당 문구 기간. 상당 기간이라 문구 문구 빠지는 게 오케이. 뭐 1월 지금 12월 3월 기자회견이 예견돼 있는데 네. 12월 약간 불안해 보여서 3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3월 빠지면 금리 인상은 하반기로 가야 되나? 9월 정도로 시장은 생각합니다. 거기는 저는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는 다른 문구로 대체되는 걸로 이번에 보니까 결국 빠진다. 근데 다른 문구가 대체할 거다라고. 좀 다른 종류의 문구를 아예 예, 빠지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는 4분기. 4분기 예. 더 늦게 보네. 네. 뭐. 자, 우리 국내 금리 전망하고는 다르게 이제 반반으로 딱 갈렸네 여기가. 그렇죠? 국내 금리는 지금 3대 1로 지금 김상훈 연구원이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자, 그러면은 상당 기간 문구가 빠지고 안 빠지고 떠나서 지금 고용 지표가 지금 굉장히 빨리 그 좋아지고 있잖아요. 고용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또 반대로 유가는 또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은 걸 보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급락하니까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를 인상을 안 해도 되고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이거 미국 금리 인상 이제 얘기는 다 상반기 중으로 두 분 얘기하시고 한 분은 3분기 4분기 얘기했는데 한번 좀 훑어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은 개선되고 있는데 물가는 여전히 안정적이어서 뭔가 통화 긴축을 서두를 만한 이유가 없는.
또 사실 누구나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골디락스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골디락스 상황인데 아까 상당기간이라는 문구가 다른 문구로 대체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문구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당기간이라는 문구는 그 마치 그 시장에서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문구가 빠지면 6개월 이후에 금리 인상할 걸로 시장은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게 연준이 뭐 여전히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비슷한 용어로 좀 대체가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인 문구를 좀 빼야 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그 평가 자체가 좀 상향 조정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상당기간이라는 문구는 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에 여유가 있으니 금리 인상은 서두르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이제 문구가 교체될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예. 저희 하우스뷰는 공식적으로 4분기 쪽에 가깝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6개월 정도 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는 시그널로 생각하니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3월에 빠지면 9월 정도가 아니겠나 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고용률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U3는 뭐 5.8%인데 U6는 11.4%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이 되는 게 그러면 고용이 11월까지 265만 명이 늘어났는데 레벨은 나쁜데 모멘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그 문제는 싸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1%로 올리면 왜 안 되냐라고 매파가 주장하는 게 FOMC 내부의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든 고용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좋아지고는 있으니까 네. 제로 금리는 곤란하다. 네. 사실 홍영구도 발언 기회 한번 줘야죠. 아무래도. 저희가 상당기간 문구가 빠지고 내년 6월에 이제 인상한다라고 이제 본 이유는 2015년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자산 가격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 그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렸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자산 가격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면 또 그게 또 버블을 또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자체를 이제 6년 동안 이제 써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오래 6년 동안 써왔으니까 사실 상당 기간을 빼고 그 다음에 정책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정책금리 인상은 6월달에 시작해서 6월달에 0에서 0.2%에서 0.25로 올리고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은 그래도 올릴 거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보는 뷰는 또 다 다르네. 그죠? 조금씩은 또 다 다른 뷰예요. 자, 이제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금리, 우리 이 중앙대 뷰는 3대1로 저희가 마이너리티고 시장에서 뷰는 지금 23대3으로 여기가 마이너리티고 그렇죠? 우리 금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마이너리티부터 한번 해볼까? 네, 뭐 저희는 이제 하우스뷰는 이제 1분기 인하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금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생기면은 금리가 이제 내려가겠죠. 시장금리는 내려갔는데 뭐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인하를 막상 이제 현실화되고 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인하는 진짜 이제 끝이다. 그러면은 하단은 더 제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튀겠죠 보면은 튀겠는데 금리는 반등은 하겠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봤을 때 금리가 다시 추세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보면요. 예, 뭐 그러니까 금리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뭐 경기면 경기, 뭐 물가면 물가, 정책이면 정책, 대외 여건 다 봤을 때 하단은 막히더라도 이게 다시 막 이렇게 튀어오를 만한 요인도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뷰가 비슷한데요. 금리를 뭐 내리지 않는 게 내년에 경기나 물가가 오른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베너핏보다 코스트가 많이 든다고 중앙은행이 이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리를 안 내린다고 해서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시장이 가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이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타이밍을 좀 조심하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흐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상훈 연구원 쪽에서는
그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거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한번 있을 거다. 근데 다시 반등하더라도 많이는 못 갈 거다. 뭐 이런 입장인 네. 거고 여기서 경기를 보는 입장은 똑같은데 금리 인하를 해봐야 효과가 코스트 베네핏을 따져보면 별게 없을 거라서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기에 대한 뷰는 둘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뷰네요. 기본적으로. 그죠? 뭐 사실 저희도 경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개선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뭐 1, 4분기까지는 정책금리 인하 기대가 더 커져서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커질 수 있는 시점은 GDP나 CPI, 그러니까 그 성장률이나 물가가 하향 조정될 때, 전망치 하향 조정될 때, 요때 한국은행이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그 기대가 이제 커지면서 뭐 2월까지는 더 추가 금리 인하 기대하면서 더 강세 쪽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서 추가 금리 인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시장에서 기대를 한다. 기대는 사실 사실 그 밴드 자체가 좁기 때문에 기대로 간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네. 그 이후에는 저희는 정말 낮았던 물가 내지는 정말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소폭 좀 조정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게 컸다가 디플레이션은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서 금리는 뭐 연간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로.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 네, 근데 저희가 자료를 내고 나니까 저희가 되게 숏이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숏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가장 금리 상승 폭을 이제 많이 보는 걸로 돼버렸는데, 저희가 연간으로 평균 금리로 40bp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평균. 그렇게 많이 높게는 안 본다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냈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예. 굉장히 큰 네. 걸로. 근데 이제 저희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저희는 이미 금리 바닥을 쳤다라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기대와 다르게 없는 쪽으로 봐서 금리 인하 기대가 한참 쏠렸던 뭐 11월 초 또 뭐 최근에 11월 말 그러니까 3년짜리 기준으로 2.07 국고채 10년은 한 2.5%대 뭐 아마 이 정도가 바닥 수준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 상승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대불확실성들이 있고 디플레 우려 이런 것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내년도 1분기 중반 이후로는 금리의 레벨이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는 걸로 보는데 이유는 시장의 생각이 대부분 다 내년도 1분기를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또 반대의 반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년도 경기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오히려 과도한 비관론과 비교해 보면 경기 나쁘지 않네, 뭐 괜찮네 이런 인식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금리 상승폭을 어마어마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궤적상 저희는 좀 바닥 쳤고 당분간 바닥 다지기 한 다음에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는 시장보다는 상승 시점을 조금 빠르게 보는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빠지는 것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걸로. 그렇죠. 이제 저점 봤다라고 보니까 뭐 빠져야 그 정도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 금리 전망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토크 채권 애널들의 수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 조기 퇴근할 조퇴할 분은 조퇴시켜주고 그리고 외신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